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이슈탱크 김종대입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아주 해맑은 초겨울 날씨죠. 저 아주 푸르고 시린 창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나오기로 했던 국민의힘 김재섭 방협위원장은 바쁘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안 나온 대가는 이 두 분한테 혹독하게 이제 오늘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와서 대변을 하셨어야지. 뭐 대변할 게 있겠어요? 아, 그런가? 피한 건가? 사실상 피했다고 봐야지. 근데 그분 소신 발언을 잘하기 때문에 나름 또 우리가 들을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자, 오늘 무슨 이슈로 출발할까요? 보시죠. 서해 피격 수사 승부수, 이거 뭐 점입가경인데요. 이게 벌써 석 달이 넘게 뭐 수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어제 일제히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서욱, 김홍희 서해 피살 은폐 혐의 영장 청구. 서욱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김홍희 씨는 전 해경청장입니다. 둘 다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기관장들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해서 검찰이 감사원 감사 조사가 있었고 감사원이 이제 고발을 하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건 뭐 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충분히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감사원 감사가 결국은 검찰 수사에 자락을 깔아주는 네. 그 상황이 될 거다. 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었고요. 실제 어제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을 보더라도 감사원에서 얘기한 감사 결과, 네. 중간 발표와 영장 내용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 7월부터 검찰 수사가 제기돼서 뭐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수차례 압수수색, 또 대통령 기록관실까지 다 압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내용을 보면 네. 별반 새로운 내용은 없고 구체적인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 사진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다시피 하는 영장 내용을 보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건 역시 정치 감사 또는 뭐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리한 수사라는 것을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영장까지? 아니 뭐 이거는 예상했다 그러더라도 전 구속영장까지는 사실은 예측 못했어요. 조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은 그만큼 구속영장까지. 자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뭐 이를테면 서욱 전 장관이 무슨 뭐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뭐 김홍희 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공인인데. 공인이잖아요. 장관까지 된 사람들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증거인멸 얘기하지만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들이에요. 도주한 사람이 하나 있긴 있어요.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이라고 지금 미국에 가서 안 와요. 온다는 그렇죠. 소문만 내고 있어요. 그 사람 개헌문건 작성하신 분 그렇죠. 아니에요. 네네. 도주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어떻게 보셨어요? 구속영장 뭔가 진짜 뭐가 잘못 있는 것 같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기사로 이 소식을 접하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래? 구속까지? 설마 검찰이 잘못이 없는데 구속을 시켰겠어?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예. 라는 분위기 풍기기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같다. 예. 글쎄요.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모든 것들도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아니 여기까지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감사원이 내부 규정을 바꿨죠. 원래는 포렌식 기능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네. 내부 기능 그 규정을 바꿔서 포렌식까지 가능하게 됐다. 근데 만약에 검찰이 처음부터 이것을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감사원 내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원이 검찰의 일들을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부 규정도 바꿔서 검찰에 압수수색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를 검찰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바꿔서 지금 진행을 다 했다. 그렇게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검찰하고 감사원이 아주 손발이 착착 맞네요. 그건 뭐 저의 생각이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번 정부가
글쎄요, 그 검찰, 경찰도 뭐 일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감사원이 열심히 좀 보좌하는 기능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좌 기능. 그러니까 여기서 본부 중대는 검찰이고 이제 저기 1중대가 저 경찰, 2중대가 감사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대대 그 편제를 완성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사정기관들이 사실상 뭐 충성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감사원, 경찰 뭐 다 동원돼서 결국은 귀결은 검찰 수사로 뭐 이렇게 지금 정리되는 수순인데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 이번 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된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서 검찰과 감사원의 합작 수사다. 뭐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총평은 잘 들었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겠어요. 그럼 뭘 구속한다는 얘기냐? 무슨 죄명이 있어야 돼, 죄명이. 이게 뭔가 보니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서욱 장관의 경우에 한 가지가 덧붙여진 게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이게 덧붙여졌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이게 말하자면은 이 얘기예요. 우선 서욱 장관에 대해서는 이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무겁게 적용이 된 건데 이 얘기를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년 전에 9월 21일 날 공무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22일 날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는데 그 22일 날 북한군이 바다에서 이 이대준 씨를 말하자면 피격해버리는 이 저격용 총으로 피격을 해버리는 이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군 특수정보입니다. SI 첩보라고도 해요. 스페셜 인텔리전스. 이 SI 첩보라고 하는데 이게 분량이 4시간 분량이고 어마무시하게 분량이 많아요. 그때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조각조각 들어온 게 쌓이고 쌓인 게 4시간 분량이라 이게. 그것도 핵심 부분만 그래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월북 추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국방부의 이 특수 정보가 그 게재되는 시스템이 밈스 체계라고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 여기에 이 정보가 수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접속 인가자들은 다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작전부대 요원들이겠죠, 주로.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밈스 체계인데 여기서 이 4시간이 넘는 분량의 이 특수 정보를 삭제하라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석 달 전에 문제가 됐는데 서 장관 얘기는 뭐냐면은 이 4시간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온갖 그 상반된 정보가 그냥 아주 쓰레기장 같이 가득 쌓인 정보인데 이걸 어떻게 예하부대 뿌리냐. 이래 되면은 예하부대가 작전에 혼란만 더 커지고 이건 뭔 얘기야. 이게 전문 요원들이 해석을 해서 이걸 익혀서 올려야지. 이걸 어떻게 거기다 실느냐. 우리 저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정보 보고 데스크로 많이 하는데 그거 다 기사화 됩니까? 대부분 삭제하고 그중에 일부만 저 지면이나 방송에 내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서욱 장관도 편집자 역할을 한 거야. 편집자 역할을.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 짓을 안 했다면 오히려 고소당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이 작전하는 부대 짧고 간명한 이런 어떤 거 핵심 정보 위주로 서비스를 해줘야지 이거를 다 여기다 실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예하부대가 혼란에 빠지니 이걸 갖다가 삭제하고 이걸 좀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게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됐다. 그러면은 언론사 편집부장 정치국장들도 다 구속영장 아니야? 그 5만 기자들 정보복을 다 수록해놔야 된다는 건데 그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찰과 감사원의 판단은 그런 이제 편집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그 편집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주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고위급 이제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는 거고. 근데 그 판단 자체를 만약에 하는 데 있어서 편집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을 검찰과 감사원은 조작, 은폐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은 처음에 국방장관이 이 정보를 완전히 그 삭제했다 그래가지고 원본까지 사라졌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 정보 보고조차도 이를테면 첩보조차도 이를테면 서욱 장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좀 전에 우리 김종대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정보들, 뭐 다양한 정보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보 중에는 이를테면 이대준 씨에 대한 시신 소각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민감한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방부라든가 안보장관 회의에서 뭐 안보관계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 아주 예민한 내용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한 거다. 자, 그렇다면 삭제가 아니잖아요. 열람 제한이잖아요. 만약에 그 원자료 자체도 만약에 뭐 은폐 폐기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것이 아니고 자료 열람을 제한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이른바 조작 은폐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등은 지난 여름에 그 국방부가 이 기밀을 삭제했다 이렇게 그 정치 공세를 했는데 6월에 계속 그 정치 공세가 있었고 그러자 급기야 국방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서서 이거 윤석열 정부 국방부입니다. 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원본은 해당 부대 서버에 잘 보관돼 있다. 네. 삭제된 기밀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또 손발이 안 맞아.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와서 구속영장 사유가 된 거예요, 이게. 감사원의 유 총장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6시에 뉴스를 보니까 네. 해경의 발표가 월북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보고 저게 아닌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회의를 소집하면서 8시에 회의를 소집하면서 감사를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감사원의 이제 유 총장으로 임명되지 이틀 만에 이런 것이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 뉴스를 보고 왜 우리 그 총리가 신문을 보고 정보를 알았다는 것처럼 뉴스를 보고 감사에 들어가냐 그것도 이게 가능하냐 스픽스를 더 열심히 보시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은데.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제가 일이 좀 빠른 편입니다 이렇게 일이 얘기를 빠르다. 해요. 네,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음. 지금 민세금 열람 범위를 제한한 것인지 아예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확인된 아까 서버에 것은요. 잘 있다 맞아요. 그랬어요. 서버에 다 있는 국방부가 것이고. 확인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민스에 있다고 보면은 앞서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모든 부대가 전부 다 이것을 다 볼 수가 있는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열람 범위를 제한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서점에 책이 있지만 너희 집에 책을 네가 찢으면 네가 그 책을 안 찢은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찢든 말든 내가 산 책인데. 그럼요. 서점에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 서점의 책을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상규명이라는 얘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서점의 책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국방부의 정보가 오롯이 그러니까 온전하게 있다는 것이고 진상, 진실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말을 비틀어서 집책 찢었으니까 당신 죄가 있어, 잘못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 진상규명을 좋아하다 보니 진상이 되잖아 지금 이게. 나 참 왜 이렇게 진상들이 많아 진짜. 자, 그런데 이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지금 이 서욱 장관에 대해서 무단 정보 삭제 그래. 원본은 잘 있다고. 내가 몇 번 강조하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삭제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문제의 특수정보는 저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정원에도 갔고. 그렇죠. 나중에 해경 수사할 때 거기에도 제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그거 받은 거 박지원 원장이 네. 그걸 삭제했다고 또 거기도 박지원 원장도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네. 자긴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용물의 어떤 기록 손괴는 서버 원본, 즉 생산 부대는 이게 37 부대라고 하는 9125 부대예요. 37 부대, 대북 감청 부대. 그게 정보본부의 예하 그 정보 부대인데 거기에 잘 보관이 돼 있으면 손상된 건 없다 이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거 열람이 되고 봐야 되는 거는 그건 국방부 장관 판단인 거지 그게. 국민의힘과 국방부가 국민의힘과 지금 검찰이 논리가 저는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엑사의 정보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모든 부대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일부 그러니까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검찰의 주장인 거고 그런데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죠.
우리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국방부 그러니까 군 출신의 국방부 간사 또한 국민의힘의 간사입니다. 네. 그때 당시 이거 월북 한기호 의원 맞네. 얘기하시는 한기호 의원 거예요. 월북 맞네. SI 정보 첩보를 들어보니까 맞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현재 그러면 국회 국방위에 그때 보고했던 SI 정보 이거 공개하자. 네. 우리 너무 답답하다.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이 중요한 정보를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게 중요한 스모 정보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게. 중요한 정보를 모든 부대에서 다 공개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회에서 그러면 이거라도 공개를 하자 아니면 최소한 모든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그 민주당 야당 여야 의원 전부 다 이제 최소한의 그 국방위 의원들이 있는 데서 공개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중요한 정보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이 특수정보가 재작년에 9월 21일 날 사건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물론 비공개 국방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일부 내용을 공개해버려 있는데 이게 언론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정보는 이미 특수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어요. 민감한 내용이 이미 언론에 나갔고 그걸 언론에 뿌려댄 주역이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처음 들은 얘기가 762로 해라. 이건 뭐냐면 762 적용용 소총으로 이대준실 쏴라는 뜻이고 연유를 발라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연유라는 거는 석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쓰는 용어예요. 네. 이걸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감한 내용이 그때 당시에 정보본부장이 이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에 보고를 했고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그 다음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거는 북한 측의 그 특수정보 내용과 그 다음에 당시 해류의 영향으로 봤을 때 월북이 맞다. 이렇게 그 의원들 전체 설명을 했고 맞아요. 그게 한기호 의원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재미를 붙여가지고 청와대 사회수석이 기자간담회 때 이 특수정보 내용을 얘기했다가 아차 싶어갔는지 모든 보도가 통제되고 이미 보도가 된 걸 기사를 내려요. 청와대에서 작업을 해서. 그래가지고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돌연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다 뿌려댄 거예요. 이 762하고 연유하고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문장으로. 그때 제가 한겨레에 쓴 칼럼이 주호영식이면 전쟁에서 진다. 네가 전쟁 다 말아먹을 거냐. 자, 그럼 이래가지고- 주호영 대표 그 당시 원내대표인가요? 네. 주호영 대표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사실상 그 당시에 정보본부장이 제공한 셈이 되는데 정보본부장이 그 정보본부장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어요? 이거 앵커하고 패널이 바뀐 것 같네요. 아니 궁금해서요. 어쨌든 그건 그러는데 그러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정보본부장이 6443기 이영철이라는 당시에 쓰리스타입니다. 예. 국방부 정보본부장인데 이자의 행적이 석연치가 않아요. 자, 21일 날 공무원이 사라졌지. 그리고 특수정보가 이제 수집되기 시작해 22일 날 이제 피격이 됐지. 그리고 심야에 NSC 상임위원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실제 열린 건 23일 날 새벽 1시죠. 예. 이때 네. 서욱 장관이 연락을 받고 급히 청와대로 왔을 거 아니야. 네네. NSC 상임위원회. 네네. 근데 서욱 장관이 오면서 차 안에서 뭔 일 있었냐?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서해 사건을.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청와대도 알고 국정원도 아는데 왜 국방부 장관만 몰랐냐? 정보본부장이 보고를 안 한 거야. 그런 거네요. 보고를 안 했는데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있어. 그게 그날 정보본부의 회식에서 정보본부장이 만취 상태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직속 상관 국방부 장관만 모르고 있고 그래서 서욱 장관은 사실은 이건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청와대 와가지고 NSC 상임위 하는 데서 이제 보고를 제대로 받은 거죠. 그리고 정보본부에서는 그 조각 정보, SI 첩보가 계속 NSC 상임위로 매 시간 매 분대 올라왔고 23일 날 오전 7시, 8시 넘어 9시쯤 됐을 때 그때 서주석 안보수석이 국방부에 다시 문의를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냐. 이랬을 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종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본부장에 대해서 이상하게 수사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안 나와. 그러네요. 그때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감사원이 검찰의 그 고소고발인 20명을 넘길 때는 거기에 그렇죠.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어. 최초로 이번에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는 수사 감사 과정에서 이 사람을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 처음 드러난 거거든. 왜 그런 이게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서욱 장관을 처벌하려니 어쩔 수 없이 정보본부장을 처벌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형식적인 고발이죠. 지금까지 그날 정보본부가 그 음주 회식을 한 거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은 싹 지금까지 가려졌거든. 왜 이렇게 선택적 정의를 할까? 대통령이 3시간 보고 못 받았다. 또 컨트롤 타워가 작성 안 됐다. 이거는 그렇게 열심히 뒤지면서 당시 정보본부가 핵심 부서인데 이게 특수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인데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시죠? 저는 이 얘기 처음 음주 들어요. 회식 처음 저도 듣죠? 처음 듣는데. 제가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 듣는데 이거를 계속 지금까지 검찰이 가려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수사의 단서를 다 제공받아. 이런 정보에 예.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께서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조금 좀 바꿔볼게요. 뭐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검찰이 이 본부장 이영철 본부장을 왜 숨겨주었어요?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아,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의혹이 말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꼭 이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밀고가 있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뭔가 그 새로운 냄새를 맡고 국민의힘이 물어뜯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진상규명 들어가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이 순서대로 간 겁니다. 웰사이 이 순서대로. 첩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네. 잘 최초에 알고 잘하는 사람이 지금 이영철이라는 본부장이 이 사람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정보본부장의 신분을 있었기 정보본부장.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보본부장. 저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태경 의원이 처음에 이거를 그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때 그 하태경 의원실에 와서 양심 선언했다고 하는 그 정체불명의 해경 공무원이 누구냐고. 도대체 그거 아직도 안 밝혀져 있어요. 이게 사건의 출발점에서 두 가지가 구성 요소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경 양심 선언했다는 자 누구냐. 그다음에 특수정보 처리에 대해 가지고 무언가 국민의힘이 화력을 이쪽으로 집중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배후에는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좀 앞으로 네.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좀 어찌 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례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제 이제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날이에요. 네. 감사 당일날 이제 소위 구속영장을 발부하잖아요. 네. 또 감사원 발표 나흘 만에 신속하게 다 이미 그동안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처럼 영장을 발부합니다. 결국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청장 구속영장 발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혐의를 이렇게 뭔가 확인하는 단계에서 네. 확정하는 단계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박지원, 서훈이라고 하는 그 윗선 수사로 가기 위한 이제 다리를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위해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아래를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를테면 이 정보본부장이 이런 일련의 윗선 수사로 가는 어떤 과정에서 수사 핵심 협조했을 연결고리- 가능성을 예.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아니, 이거는 합리적 의심에 불과합니다만. 개인명예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그날 정보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왜 서욱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됐는가? 이런 점이 이제 핵심인데 이건 문재인 정부의 약점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 국민의힘은 이걸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 예, 철저하게 보호하죠. 이런 선택적 지금 진상규명이라는 거, 요 정도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제가 이건 문재인 정부에 참 불리한 팩트인데 하고 걱정했던 게 있어요. 그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수사는 해경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몇 가지 근거, 그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구명정을 착용했다, 그 다음에 도박빚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해류가 당시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표류해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해가지고 월북 사건이라고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걸 중앙해경이 발표할 때 인천해경이 극렬하게 반발합니다. 이거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 조금 불리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해경은 특수정보 열람을 못했고 네, 예. 중앙해경 수사본부는 특수정보 열람을 한 겁니다. 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해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황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해경 수사지만은 역시 군 특수정보가 가장 중요한 그 판단의 결정 근거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해경 수사팀이 수사의 후반부에 가서 이제 특수정보를 열람하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특수정보는 널리 읽혀야 되는 정보인 게 맞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해경, 국정원 다 열람을 하게 된 건데 그런데 요 특수정보라고 하는 스모킹건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당사자는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걸 공개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나 뭐 그런데 뭐 특수정보다 이러니까 그 안보에 그거 위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즘은 정보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러시아가 며칠 날 침략한다 그러면서 그 특수정보를 다 공개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론에 도움이 되고 심리적인 결집에 도움이 된다면은 이제는 까는 세상이 돼버린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방의 정보기관 뭐 CIA 저기 영국의 M16 무지하니 말이 많어 요즘 정보기관들이.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실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깐다. 그러니까 이 특수정보가 이제는 현대 정보에 관한 어떤 그 새로운 트렌드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거고 이건 북한의 실상과 우리가 진실의 접근에 도움이 되는 마지막 스모킹건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특수정보 까자, 공개하자, 최소한 국회에서 공개하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국방위의 그 비공개 그 회의록이 있죠. 회의록 이거 공개하자. 그때 당신들도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아 월북이 맞네라고 결정 지었던 뭔가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공개하자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은 마치 눈에 보이는 바다 앞바다 바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공무원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특수정보 SI 정보라는 것은 이 실종 지점에서 이미 NLL 넘어가서 38km나 더 지난 지점에서 지금 아니 NLL에서 38km가 아니라 사라진 데서 38km고 그러니까 실종 NLL은 지점에서 살짝 넘어갔어요. 실종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 사망으로 추정되는 그 지점까지 38km잖아요. 네. 이것이 근데 우리 거리로 봤을 때는 아마 서울에서 수원 정도. 근데 이것도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바다에서 직선거리라고 해서 훨씬 더 멀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니까 특수 정보에 접근해서 그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 SI 정보를 민주당이 오직 답답했으면 회의록도 공개하자, 특수 정보도 다 공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다 비공개로 하고 검찰 수사로만 넘기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뭐 밀정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있어요.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 정부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좀 그런 답답한 마음도 좀 듭니다. 네. 이 사건의 어떤 궁극적 종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수정보입니다. 이것을 일단은 회피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쪽으로 화력을 집중했다는 것은 이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그 처리 과정만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정치 공세를 구성하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처벌받고 어떤 정치 공방이 있는가? 정쟁에 관심이 더 본질이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에도 뻔한 얘기 아니에요.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감사원 그 감사 결과 발표에 근거해서 네. 검찰 그 영장 청구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저는 사실 하나는 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른바 한자 구명조끼. 네. 이건 그동안에 안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뭔가 새로운 팩트인 것처럼 지금 그 검찰 영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도 감사원의 그 논리대로라면 결국은 고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에서 아마 초기에 구조됐을 것이다. 네. 그래서 구명조끼가 한자 구명조끼다. 자, 그래서 중국산 구명조끼를 입고
그러면 다시 바다에 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시 바다에 빠져서 이게 예를 들면 본인이 자의해서 빠졌던가 아니면 중국 선원이 뭐 강제적으로 바다로 떠밀었던가 이렇게 해서 다시 뭐 북한으로 넘어갔다든가 네. 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 왜 자꾸 그럼 논리적인 둥덩둥덩 빠지냐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아니, 감사원 불만 보더라도 중국 어선의 구조가 되고 거기서 구명조끼 착용하고 바다에 또 빠지고 이러면 우리 특수정보에는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저기 그런 것들 다 영상 정보도 여기 있어요 지금. 감청 그런데다가 정보만 있는 게 이대준 씨가 아니에요. 다시 바다에 빠졌다 치자고요. 어. 근데 왜 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냐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네. 이게 이를테면 새로운 팩트인 것처럼 제시를 했지만 그 또한 뭔가 그 당시에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처럼 당시 국방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근거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거 말입니다. 저기 우리 간단한 진실 게임이에요. 지금 그 월북에 대해서 이제 뒤집어 엎는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가 조작한 거를 진실로 뒤집어 엎는 건데 그 방향이 뭡니까? 그럼 월북이 아니면 뭐예요? 표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납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의와 무관하게 흘러간 왜 이 가설은 제시 안 합니까? 사실은 이게 저기 천동설이 아니면 지동설이라고. 그렇죠. 아니 천동설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가설이나 방향 제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최소한 어? 예를 들어서 한자 조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로 이게 등장한 것이다 라든가 또는 자진 월북이 아니면 어떤 취지로 이대진 씨가 북한 상황까지 표류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한 사실을 얘기해 줘야만이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되고 감사 내용이 되겠죠. 그동안의 검찰을 보면은요.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선택적인 검찰 수사에 유리한 선택적인 검찰 수사 결론 방향과 유리한 그런 선택적인 정보만 유출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예. 저는 그 마찬가지라고 이러면 봐요. 진실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SI 정보 전체 통 정보를 그럼 다 공개하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그리고 또 많은 이것을 진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감사원도 이번에 뭐 2차 그 중간 발표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 선택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갑자기 한자가 있는 그 구명조끼가 얘기 나오고 손 둔대를 감아줬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선택적으로 왜 그런 정보만 유출을 하느냐.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주는 것만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생각해라 이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SI 정보 우리 그 앵커님께서도 SI 정보가 이거는 비밀 정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비밀 아니에요, 전체 이미. 다 공개해야 된다. 예민한 거 까졌어요. 전체 다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 비밀 정보를 유출했던 분, 그 본부장이라는 분, 그분 이분에 나중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또 밝혀야 된다. 그분 나중에 국방부로 돌아가서 국방위 회의 끝나고 네. 징계위 회부돼요. 그 국회에 SI 정보를 다 많이 밝혀줬다는 거로요. 왜 깠냐? 그분이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것까지 그래가지고 밝혀야 저기 될 것 같습니다. 징계위에 회부가 됐는데 미군 쪽에서 연락이 와 누구 맘대로 징계. 왜냐하면 이 SI는 한미 연합 정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월북 추정이라는 건 우리 단독의 판단이 아니라 이 정보 분석관들이 한미 연합 정보로 수집하고 연합 정보로 분석해서 같이 만들어낸 정보 생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책임이 있는 거야. 이게 월북 추정이라고 할 때는. 네네. 그런데 우리 정보본부장이 이걸 이제 거론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 동의 없이 징계 못 한다고 또 미군하고 충돌이 벌어져 이번에 국방부 내에서. 그래가지고 징계를 못 했다가 나중에 기어이 징계를 합니다. 다시 징계위를 열어서 규정 연구하고 해가지고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급을 못 해요. 사성장군으로. 그리고 전역을 한다고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전역을 해서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현 정부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가 있죠. 그럼 그러니까 말씀 이것도 현 정부에서 준 자료예요. 그렇죠. 아니 수사 대상 인물한테 공직
그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부임이 됐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징계를 받고 왜 SI 정보를 그렇게 다 공개를 했냐. 예.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진급 진급을 떨어지고. 못하고 어. 지금 현 정부의 통일연구 연구위원으로 가 그렇죠. 있다라는 군복받고. 그 이영철 육사 43기 이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이제 2탄 공개할 게 조금 남아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그 조금 뭐 공개해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분석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반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해는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져요. 불변의 진리고 동서고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증을 조금씩 찾아내는 게 뭐냐면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았던 겁니다. 이게 과학적 진실이었고 반증이었던 것이죠. 이거를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갖고 입증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반증을 통한 새로운 지식과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건데 지금 월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약점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이건 조금 따져볼 여지가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반증되지 않으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논쟁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정황 증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증. 그 얘기는 아예 입도 뻥긋 못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증거와 단서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전체적인 판단,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건데 이 판단을 뒤집어 엎지 않을 바에는 이 논쟁이 왜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설을 세워놓고 문재인 정부가 검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반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반증이. 그러니까 이게 칼 포퍼가 얘기하는 반증주의라는 논리 철학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실을 접근하는 하나의 과학적인 방법론인데 이런 것이 없이 주장만 난무하는 그거를 칼 포퍼는 파시즘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반증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웠는데 이 사건처럼 그 개념이 절실한 사건도 없다 이거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게 지금 검찰이 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네. 감사원들을 동원하고 이런 과정이지만 그리고 이제 어제 급기야 구속영장 청구 시작은 요란해요. 그러나 저는 결과는 신통치 않을 걸로 봐요. 그런 어떤 근거들을 충분히 갖추고 이제 물론 21일 날이죠. 그 법원에 이제 구속영장 에 대한 이제 발부 여부가 결정이 나겠죠. 네. 그 저는 근데 이게 이제 거기다가 걸은 그 내용 자체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공영 전자기록 손상 혐의, 직권남용. 요즘 전가의 보도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네. 그러나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뭔가 드러난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를 막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시작은 요란하게 지금 가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을 것으로 뭐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태산명동 소일필 뭐 이런 거죠. 저도 같은 그런데 생각으로. 하실 말씀 많을 건데 저 그 부분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세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가려고 이러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소한 예. 소환 통보라든가 예. 이게 물론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예. 뭔가 법원에서 일정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네. 뭐 이를테면 박지원 전 장관, 서훈 안보실장 지금 뭐 검찰의 마지막 타겟은 누굽니까? 결국 이 월북으로 뭔가 그 수사 자체를 그 NSC 내에서 네.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현재는 월북을 조작했느냐 했다면 누가 했느냐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고 월북 조작을 결정한 것은 서훈 안보실장이라고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정보를 SI 정보를 접근했던 그 받던 그 민주당이 많은 이제 당시 국방위 의원들은 이거 전부 다 공개하자라고 했던 것은 이거 공개하면 우리가 불리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정말로 진상을 규명을 하자라는 것인데 그럼 일부 조각적인 정보만 유출하는 검찰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간다 하더라도 무혐의. 근데 이미지 손상은 입힐 수 있다. 여기까지는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욕을 보이는 거예요. 욕 최소한 보이는 이미지 거. 손상. 좋습니다. 이거는 전현직 대통령 간의 숙명적인 어떤
갈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숙명인가요? 예감이. 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의 지지율, 본인의 무능 때문에 억지스럽게 이런 프레임을 짜서 만드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절대로 할게 숙명이라고 그거밖에 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아, 지금 지지율에서 한 4, 50%만 되더라도 좀 여유가 있지. 지금 뭐라도 물귀신 작전이라도 하고 볼 판입니다. 지금. 아니 패널이 이걸 총선이 1년 얘기하시는데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반밖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또 다음에 또 이슈 나오겠습니다만 대대적인 뭐 대북 강경론이라든가 안보파리 그다음에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걸 해서 그나마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정 운영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그것도 아니야. 왜 이미 우리 국민들은요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북한 미사일은 과거에 보수 정당의 지지율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 만큼 분단 체제가 적대적 의존 관계라는 말도 어디 이론서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정치에서 꾸준히 작동해 왔던 남북 간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정치의 특성을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기록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는 50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던 터에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서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술핵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하지 마. 이러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믿지 못하면 뭘 믿어? 그러면서 전술핵에 대해 가지고 그냥 싹 이거는 초장에 그냥 싹을 자르겠다는 투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술핵 얘기 누가 많이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입니다. 그렇죠. 비대위원장부터 당권 주자들. 해가지고 안철수, 유승민, 또 이제 김기현, 옛날에 당 대표 했던 거 홍준표, 등등 이런 국민의힘 지도권 인사들이 전당대회 히트 상품으로 전술핵이 등장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되는 거죠. 전술핵 그러니까 가정해서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 한다 하더라도 네. 그 버튼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지금 당권 주자들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현 국방부 차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 나왔어요. 신범철. 네, 전술핵 재배치 불가능하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는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네. 지지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 너무 죄송한데요. 일부 어르신들을 겨냥해서 약간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당권 주자로서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데 현재 2030도 핵무장 여론이 높아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도 핵무장 약간 이론 여론이 높기는 한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 논란이 2030 세대 특히 이제 남성 세대에서 2030 청년들한테 진실을 더 알려주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핵 개발할 수 있어 전술핵 재배치에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에도 버튼은 미국에 있는 거고 우리가 핵무장을 개발을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핵무장은 전술핵 계기가 될 수 공유하고는 있다. 또 다른 얘기인데 그거는 국제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그럼요. 예, 지금 현재 이슈셴크가 생긴 이후 동접 접속자 1,700명을 처음 넘었습니다. 박수. 아이고, 조금 감사합니다. 흥분하니까 동접자가 많아져요. 그럼요. 예, 그 전술핵에 대해서 어제 골드버그 대사가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미 국무부에서 처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 특수전 사령관도 전술핵이란 용어 자체도 쓰지 마라. 우리는 그런 말 인정 못한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뜻은 전술핵이란 말 뜻은 미국이 보기에는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라고 보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술핵 전략 핵이 없다. 다 핵전쟁인데 이 전술핵이란 용어를 쓰는 저희가 뭐냐 이러면서 거꾸로 공격이 들어와. 그런데 천진난만하게 천연덕스럽게 우리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만 무슨 닭 모이 주워 먹듯이 그냥 전술핵 주워 먹으려고 난리를 쳐 이게. 그러니까 안보팔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골드버그 대사가 이 무책임한 얘기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정부 여당을 향한 위험한 핵 정치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과연 이 사람들 집권여당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를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핵무장, 전술핵 배치, 예를 들면 전술핵 공동 운영 세 가지 방안 모두 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핵무장을 거론하면서
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합의를 파기하겠다. 네. 결국 뭐냐? 이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권의 당권 주자들이 자, 안보 위기를 오히려 정치 위기의 타겟책으로 네. 지금 이용하는데 서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누가 더 강경 발언하느냐? 좀 전에 우리 김정두의 교수도 얘기했지만 누가 더 보수층의 결집에 네. 그 더 앞장서느냐? 뭐 이런 논리 같은데 저는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면요.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이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북한의 어떤 위협 이런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고 지난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평화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가 67%예요. 네. 근데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25%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권의 어떤 국내 정치 위기 타개용으로만 지금 안보 문제, 핵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후과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 핵무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지도가 또 거의 핵하고도 다를 수 있겠죠. 60%가 넘고 이게 전 세계 비핵 국가 중에서 핵무장에 대한 지지도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요건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위협에 대한 어떤 인식이겠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한반도에서 군비 통제 관점에 어떤 한반도 안정에 대한 어떤 접근이 생략되고 핵에는 핵으로 이러면서 실전의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술핵으로 논의가 흐른다는 것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핵전쟁 위협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순간 지난 70년간 우리가 유지해왔던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붕괴됩니다. 화산 위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같은 말씀해 주신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지금 10명 중 7명이 넘게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포스럽다라고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공포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공포감 조성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하지 말라라는 발언하지 않고 일부 동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된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지금 접견 지역에 충돌도 많이 적어들었고 없었어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그 전에는 뭐 33건 정도 저희가 아니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9.19 군사합의 전에 매년 평균 200회, 그다음에 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이후에 4년 동안 3개. 그렇죠. 매년 평균 200개에서. 완전히 바뀌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입니다. 우리 군의 청년인 것이고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안정, 생명을 지키는 가장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강대강 대치로 이 한반도의 어떤 전쟁의 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는 이 현실. 그런데 왜 그럴까? 본인들 지지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이익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떤 핵의 공포에 노예가 된 국민처럼 통치하기 좋은 국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포에 끌려가고 거기에 갇혀버리는 순간 독재자는 이런 시민들, 공포에 두려움의 포로가 된 시민들처럼 다스리기 좋고 통치하기 좋은 시민이 또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공포는 자꾸 조장하면 조장할수록 어떤 면에서 정치에 유리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북한 핵이 두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만일에 소나기에 든 그 핵을 쓰기만 하면 또는 쓰는 신용미랑이라도 하면 북한은 파멸입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핵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공포를 주기보다는 저는 가진 놈한테도 자기 자신도 공포고 파멸의 가능성은 높아진 겁니다. 따라서 북한 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자신감을 갖고 높은 자존감에서 세계 6위의 군사비를 쓰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을 갖고 있는 이 이상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없는 안보체제 위에서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것이다.
그 핵은 쓰기만 하면은 북한부터 파멸이다. 이런데 왜 북한 핵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살리는 이런 안보가 있는 거고 지금과 같이 그냥 막 위협을 갖다가 뭐 그냥 마구마구 해가지고 공포에 뭐 균형해서 전술핵까지 이 이야기 뭐냐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북한 핵에 대한 공포에 끌려가고 있다. 우리가 그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는 안보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나약해지는 자가 무슨 안보를 합니까? 두려운 거는 북한 핵이 아니라 저 나약한 자들의 두려움이 더 우리한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약하다라기보다도 그 공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북한에서도 지금 위협 비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19 군사 합의선,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40km, 서쪽으로 20km 내로는 비행 금지 구역인데 그 금지 구역 북한이 다 지켰습니다. 잠깐만. 아니, 그거 대통령이 용어 잘못 써가지고 고적을 치렀는데 비행 금지 구역은 따로 없고 북한이 이번에 근접 비행을 한 거는 전술 조치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북한에서 자기네 영공에 뜬 건데 유사시에 비행기가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저 북한의 지금 전투기가 어디 있고 어느 쪽을 향하는 걸 보면 우리 비행기가 자동으로 뜨게 돼 있는 건데 네. 이걸 전술 조치라고 해요. 그 인근에서 비행을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위협 비용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만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서 그것도 집권 여당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유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따라가는 듯 하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이것을 뭐 무섭고 두려움을 뭐 표출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용한다, 악용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두려움을 악용하는 정치술인 거죠. 예, 모든 파시스트들이 가장 애용했던 정책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것도 팩트를 이거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북한이 군사 합의서를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지난주에 북한이 쏜 장산곶 일대에서의 그 포사격은 그거는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포사격 금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쏜 게 400발이에요. 그런데 물론 명분은 있어요. 우리가 먼저 5군단, 철원 지역에서 다연장 로켓포를 쏘니까 그걸 보고 북한도 대응 사격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쏜 거는 5km 이남의 사격장에서 이남 방향인데 북한이 이걸 오인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군사합의서가 이제 대놓고 위반된 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군사합의서에는 어디까지나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그건 한 200km에 이르는 길이만 200km에 이르는 넓은 수역이 평화수역으로 훈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이래가지고 모든 북한의 해안포가 갱도 안에서 밀봉된 채로 지난 4년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대규모 훈련을 하는 걸 보고서 북한이 드디어 포문을 열고 대포를 발사한 것은 그건 팩트가 맞고요. 그래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군사 합의서 파기 안 된다. 북한은 준수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겠다는데 국민의힘은 까꼬로 된 정진석 위원장은 얘기를 한 거지. 파기해라고.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이 9.19 군사합의선 파기가 안 된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까? 대통령실 국방부가 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국방부, 대통령 현 정부의 국방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과거에 먼저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약이었어요. 네, 먼저 언급을 했었고요. 9.19 합의도 먼저 얘기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먼저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발언을 멈춰요. 그리고 국방부가 나와서 대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에는 본인이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뭡니까? 당권에 나선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다 당권에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서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되고,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해야 되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핵을 우리나라 정전협정까지 파기하자 그러지 차라리. 이때 대통령 다 파기하는 게 낫지, 대통령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아무 말 그 없어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과거에 선거 때 했던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했던 얘기를 국민의힘이 하는데 막상 대통령이 돼보니 안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이제 안 균형 되는 차원에서만 거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종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최근 그 미사일 위협이라든지 또는 그 군사 합의 파기에 준하는 군사 행동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 차원에 네. 저는 이 야당 입장에서도 좀 분명하게 이 부분을 경고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소위 안보팔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 자 국민들은 냉자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어. 뭐 이를테면 전술핵 재배치가 가진 위험성이라든지 이러다가 한반도가 거의 핵 아노미 상태가 될 수 있다든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든지 자 미국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만 또 북한의 이런 위협적인 적대 행위라든지 합의 파기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그건 얘기해야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말씀 그런 주시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하고 약간 있다라는 뭐랄까요, 것입니다.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대변실 당번이었었거든요. 근데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현 정부가 외교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논평을 준비했다가 그 논평이 쓰지 않기로 내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이걸 풀어야 된다라는 논평이 지금 대변인실에서 나오면 안 된다. 지금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 북한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군이 더 강하게 해야 된다. 해달라. 그런 논평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기조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분이 말씀 주시고 지적 주신 부분처럼 이게 잘 부각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얘기를 목소리를 작게 해서 부각이 안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언론에서 안 다뤄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일즈랍니다. 한계가 이런 있겠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논란이 계기가 됐잖아요. 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발언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보의 가치에 도전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심지어 정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옛날에 한때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누가 안보의 가치에 도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하나의 어떤 책임 정당으로서 역할은 다 하고 있다. 단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그 정부 여당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안보가 어려운 시기에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정부하고 여당은 이렇게 의견 통일이 안 됩니까? 국론 결집을 얘기하려면 정부 여당부터 결집하셔라. 누구는 전술핵 얘기하고 누구는 핵무장 얘기해서 미국 대사한테 조롱이나 받고 또 대통령실은 아무 말 없고 국방부는 다 그거 아니라 그러고 이런 그 집권 세력들이 의견 통일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가용한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잘 고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기들끼리도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서로 말하는 논마다 다른데, 죄송합니다. 이게 비속어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정 운영 지지율 20%면요. 20%대 국정 운영 지지율은요. 30%대니까 그거. 30% 일부 ARS 조사에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정도의 국정 운영 지지도 가지고는요. 국정 운영에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여당도요. 여당 나름대로 그냥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자기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국정 운영 장악력을 높이려면 네. 대통령실이 이 부분 분명한 또 컨트롤 타워가 돼서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서로 넘지 않아야 될 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들이 일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지금 여당의 당권 주자들이 막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여당인가도 의심스러워. 말한 거 보면 우리 공화당 같아. 거의 그 야당 같이. 수준이죠. 도대체 당정회의를 하는겨 안 하는겨. 그 정책조정회의 왜 안 하고 거기서 국방부 국정원 저 여당 다 모여야 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의견 통일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높은 수준의 결의가 나와야 국정이 운영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참 내가 왜 남의 동네 갖고 내가 열받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매주 논평 좀 삼청동 내시는 공간에서 그런 뭐 논평. 거의 당 정도 할 텐데 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랑 그냥 입 교체하고. 있는 사람마다 다 헥헥거리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헥헥거리다가 뭐 그래가지고 조롱거리나 되는 게 지금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오늘 국민의힘이 안 나오니까 내가 말이 싸지네. 이거 어떻게 자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항상 이거 저 핵 문제만 나오면 제가 언성이 높아집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갑자기 동접자가 2,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방송하면 확실히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두 분 뭐 30초씩만 마무리 말씀할 시간 드릴 테니까. 예. 역시 뭐 군사안보 전문가가 또 앵커를 보시니까 네. 전술핵 배치라든가 좀 실감나는 얘기, 네. 또 그다음에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배경, 또 이후 검찰의 그 수사 가는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좀 이 야당도 좀 이 여당도 좀 네. 참여해서 좀 균형 있게 또 서로 우리가 내용을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경 부대변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분은 대통령입니다. 지금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들 덕분에 상당히 불안하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정보본부장 그분이요. 네, SI 정보 첩보 최초로 공개하셨는데요. 지금 왜 집권 여당, 지금 현 여당의 그 집권, 지금 현 정부의 기관에 가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곧 밝혀질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열띤 토론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